처음 자산을 합칠 때 1억도 되지 않았던 돈이 어느덧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으로 증가하기도 했고요. 이혼 수용료 캠프 그런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싸우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돈이더라고요. 경조사도 여러분 진짜 정말 잘 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토게토게입니다. 여러분 배가 보이시나요? 제가 임신을 한 지도 어느덧 5, 6개월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부피가 커 보이는데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지도 한 9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부부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자산을 합칠 때 1억도 되지 않았던 돈이 어느덧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으로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돈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큰 갈등을 겪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많이 배려하고 이해를 하고 그 합의를 이뤄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혼 수용료 캠프 그런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싸우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요소 역시 돈일 것 같아요. 누구는 속물적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혼부부가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돈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제대로 된 합의를 가지고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부가 돈 때문에 한 번도 갈등을 겪지 않고 6개월 만에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순조롭게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살림 시작 전에 꼭 나눠야 하는 7가지 돈과 관련된 대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통장 합치기입니다. 모든 돈 대화와 모든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통장 합치기입니다. 통장 합치기에는 완전 합치는 방법도 있고 완전 분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완전 분리형 같은 경우는 각자 버는 돈을 각자가 따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 분리형의 장점은 자기가 번 돈을 각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완전 자유롭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혼하면은 내 취미생활이 없어진다, 내 옷 한 벌 사기도 힘들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완전 분리형으로 하면은 내 취미생활도 여전히 즐길 수가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비교적 자유롭게 먹고 돈에 비교적 덜 구속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반면에 단점은 장기적으로 자산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돈을 각자가 관리를 하다 보니 공동의 자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완전 합산형 같은 경우는 수입을 모두 완전히 합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받는 월급이며 성과금, 부업 이런 모든 수익들을 다 합쳐서 돈을 모으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공동의 자산 목표를 비교적 빨리 달성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그만큼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의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취미생활도 조금 줄여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 되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토게토게님은 어떻게 돈을 합쳤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합산형으로 했습니다. 이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부터 통장을 분리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고 옵션으로도 전혀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의 공동된 목표는 내 집 마련일 것이라는 합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빨리 모아야 되니까 통장을 당연히 합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가진 수입을 공동 통장에 넣어서 합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매월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으면서 그 용돈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불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공동생활비를 쓸 때 막 엄청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막 카테고리별로 식비는 얼마만 써야 된다, 카페비는 뭐 얼마나 써야 된다, 쇼핑비는 얼마나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월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공동 비용도 좀 자유롭게 소비를 하고 있고 제 개인 비용도 되게 자유롭게 쓰고 있고 제 개인 용돈이 나갈 일도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용돈 받는 생활에서도 충분한 자유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편의 이야기도 따로 들어봐야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두 번째는요, 경제권 정하기입니다. 저희가 만약 앞에서 통장을 합치기로 결정을 했다면 돈과 관련된 결정은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경제권을 누군가 꼭 한 사람이 이렇게 딱 고정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돈 관리는 제가, 투자나 재테크 쪽은 남편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분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이건 너가 해, 이건 너가 해 라고 말을 했던 거는 아닌데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각자 잘하는 영역에 대해서 역할이 나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돈 관리, 가계
가계부 관리, 살림 관리 이런 거 있어서는 좀 더 생활력 있고 소비 절제를 잘 하는 쪽이 살림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돈 쓰는 걸 아까워하고 조금이라도 더 할인을 받고 싶어 하고 가계부 숫자가 정리되는 거를 봐야지 조금 마음이 편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돈 관리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돈 정하기입니다. 저희가 통장을 합치기로 했으면은 매월 그래서 용돈을 얼마나 가져갈지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용돈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게 고정 용돈제를 정해서 월에 몇십만 원씩 부부가 똑같은 돈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고 비율제로 정해가지고 뭐 자신의 수입의 5%에서 뭐 10%씩 다른 금액으로 돈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비율로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가진 수익을 이미 합치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내 수익이 얼마, 너 수익이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 매월 얼마씩 똑같이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갈등도 덜하고 좀 더 동등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한 용돈은 50만 원이었는데요. 타이트하게 그 용돈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그 삶이 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용돈이 적은 대신에 교통비라든가 뭐 큰 금액들을 공용 생활비에서 충당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돈을 쓰면서 약간 좀 슬프거나 비참한 느낌은 안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당장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생활을 엄청 타이트하게 줄여야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돈은 월에 50만 원씩 넉넉하게 갖고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50만 원이 조금 더 비용이 남고 괜찮은 것 같으면은 앞으로 금액을 조금씩 더 줄여나가자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용돈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용돈은 현재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더 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조사에 대한 겁니다. 경조사도 여러분 진짜 정말 잘 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2명의 가정이 합쳐졌기 때문에 챙겨야 되는 경조사도 더 많아져요. 이 경조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미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갈등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부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집안이 걸린 자존심 문제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미리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챙겨야 되는 경조사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뭐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뭐 명절 같은 경우는 설날, 추석 2개. 경조사 일정들을 딱 리스트업했고 각각의 경조사마다 우리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 이런 금액도 대략적으로 다 정해놨고요. 그 금액을 12로 나눠서 저희가 매월 경조사 통장에 일정 금액씩을 넣어 놓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모아둠으로써 갑자기 큰 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가족 경조사 외에도 각자 친구들의 경조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친구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그 경조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 개인이 부담할 것인가, 공용 비용에서 빼서 쓸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맨 처음에는 이것도 그냥 공용 비용에서 빼서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매월 용돈을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 중에서 결혼식 한 번만 있어도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꽤 큰 돈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쩌다 보니까 개인 비용으로 그냥 더 부담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주변에 경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매월 개인 용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해서요. 그리고 5번째는 기념일 챙기기입니다. 저희가 연애 때는 기념일을 조금 더 많이 챙기잖아요. 막 누구 생일 때도 챙기고 뭐 100일 때도 챙기고 300일 때도 챙기고 몇 년이 될 때도 챙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게 다 기념일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기념일이 사실 더 많아지잖아요. 결혼 기념일도 생기고 자식의 생일도 생길 테고 몇백일, 천일 이런 식의 기념일을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기념일을 계속 챙겨야 될지 어디까지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합의점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각자 2명의 생일은 챙기기로 했고요. 사귀기 시작한 날, 연애를 시작한 날의 기념일은 빼고 대신에 앞으로 결혼 기념일을 챙기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일을 챙길 때 방법도 정해두면 좋은데요. 사실 저는 생일이라고 해서 막 좀 비싼 선물을 해주거나 하는 게 저는 조금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저한테 그런 선물을 해준다고 해도 물론 남편 용돈 안에서 해주는 거기는 하지만 공동의 자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의 용돈도 사실 제 돈을 쓰는 것과 거의 체감상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남의 돈을 쓰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그래서 저는 생일에는 일단 케이크를 먹는 식의 기념비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남편 생일에 갖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생일 선물을 사주는 것도 오케이인데 내 생일에는 선물은 안 사도 된다 라는 게 저의 주의,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기념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가끔씩 정말 가고 싶은 식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비싼 식당인데 유튜브에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정말 좋은 식당에 가고 싶은 날이 1년에 한 번은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날을 결혼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먹고 싶은 식사 한 번씩 하기, 1년에 한 번 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딱 한 번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거를 목표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엄청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데려가 준 적이 있거든요. 인당 20만 원 하는 곳이었나?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음식 맛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몰랐긴 한데 근데 그냥 그 분위기에 있는 거, 그리고 남편이랑 이렇게 약간 좀 서비스 받으면서 막 칼질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정도 금액은 쓸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연애를 할 때처럼 약간 좀 로맨틱한 분위기도 즐기면서 낭만을 즐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년 첫 결혼 기념일 때는 깐난의 기도 같이 있을 거여가지고 엄청 좋은 식당을 가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6번째는 성과금, 추가 수익 분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부업을 하면서 가끔씩 수익이 날 때가 있고, 남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성과금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추가 수익이 있을 때 이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통장을 완전 합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과금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내 통장에 들어온 몇백만 원의 돈이 나한테 남는 것도 하나도 없이 다 공용 통장으로 간다고 하면은 허탈한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북한의 배분사회 이런 것처럼. 솔직히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겠고 어떻게 의욕이 생기겠어요. 추가 수익이 당연히 가계 보탬이 되면서도 개인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형식으로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배분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100만 원까지의 추가 수익은 무조건 공용 통장으로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 돈은 어차피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공용 통장으로 바로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로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났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변동비 통장, 뭐 건강비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여행비라든지 변동비 통장에다가 1회차씩 한 번 더 입금을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전부 공용 통장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추가 수익이 났을 때 잘 모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에서 조금 큰 비용이 나가지만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 있잖아요. 부모님과 식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되는 변동비 통장에 1회차씩 더 입금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납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만 원 이상의 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번 사람이 1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변동비 통장에 1회차씩 납부를 한 다음에 나머지 돈은 바로 투자로 돌립니다.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라든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큰맘 먹고 하는 투자들 있잖아요. 뭐 아이패드를 산다든가 정말 큰 돈이 드는 취미생활 용품을 산다든가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에 투자라고 100만 원 정도의 돈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번의 추가 수익이 있긴 했었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100만 원을 굳이 더 각자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뭐 강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물욕이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큰 돈이 갑자기 저한테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사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추가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그냥 다 공용통장에 투자로 그냥 다 돌리고 있고, 일단 규칙은 이렇게 정해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집 매매 시점입니다. 내 집 마련의 목표를 언제로 갖고 있냐, 언제로 생각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언제 할 거야? 라는 대화를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합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는 청약을 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올해까지 계속 청약을 넣어보고 안 되면은 내년에 매매로 아파트를 그냥 아예 사자라고 생각한 게 저희의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전세도 사실 여기에서 주거상층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2+2라고 해서 2년 살고 거기에 또 최대 5% 보증금이 더 붙어서 또 2년을 더 살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보증금이 얼마만큼 또 더 상승이 될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2+2인 4년 안에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해서 이 전세에 저희 돈이 못 끼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전세를 탈출할 그런 목표가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집을 사기에는 너무 높다, 사람들이 좀 광기에 서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 하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집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냐, 정부에서 해주는 임대주택도 있고 굳이 왜 집을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집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관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두 부부끼리는 최소한 합의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이라고 할 것인지, 내 집 마련의 시점은 언제로 계획할 것인지, 그 전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살 것인지를 반드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꼭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살림을 시작하는 부부라면 반드시 꼭 나눠야 되는 7가지 돈과 관련된 대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여기에서도 더 많은 대화들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해나갈 건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지, 안정적으로 할지, 주식 위주로 할지, 예적금 위주로 할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고 논의가 나올 텐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돈과 관련된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인풋으로 넣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똑똑한 돈 관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